어머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며느리 박지연이 제 손목을 탁 막아섰습니다. 요양원 상담실 책상 위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빛 쪽 모양 목걸이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요. 저는 그 목걸이만 보면 아직도 숨이 막혔습니다. 40여 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제 막내딸 목에 제가 직접 채워줬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옥군이었습니다. 72, 평생 국밥집 불 앞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 최영달은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저 맞은편에 앉은 윤소희가 정말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검사가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박지연은 봉투를 제 쪽에서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면요?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면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맞은편에 앉은 윤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만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은빛 쪽 목걸이가 아주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흔들림 하나가 제 심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보고 목걸이를 보고 다시 윤소희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한다.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아이일지도 모르잖니. 그 말이 끝나자 박지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찾으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본 순간부터 다시는 예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그 봉투를 열기 직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그 목걸이를 본 날은 아직도 제 눈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 면회를 마치고 요양원 복도를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형달 영감은 제 얼굴을 못 알아봤지만 제가 국밥집 이야기를 꺼내자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냄새 밴 세월은 못 잊는 모양이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남편 방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유니폼 위로 보이는 가느다란 체인, 그리고 그 끝에 달린 작은 펜던트. 그걸 보는 순간 제 발이 그대로 바닥에 붙었습니다. 은빛 쪽 모양이었습니다. 끝이 미세하게 휘어진 모양까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는 막내딸이 10달 되었을 무렵 제가 종로 귀금속 골목에서 직접 샀습니다. 돌잔치 전에 미리 하나 해주고 싶어서였지요. 종 모양을 고른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소리로라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화재가 난 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신도 없었고 목걸이도 없었고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여자가 멈춰 서서 돌아봤습니다. 이름표에는 윤소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목걸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목걸이만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윤소희는 반사적으로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네 글자가 제 귀 안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박지연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그 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간병인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요양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저 목걸이가. 하지만 박지연은 제 말을 자르듯 윤소희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환자 케어만 부탁드릴게요. 윤소희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박지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소희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당황만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멀리서 휠체어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귀에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저건 그 아이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막내딸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남편을 돌보고 아들들을 키우며 그저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요양원 복도 한가운데서 봉에 둔 시간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 하루는 늘 새벽 6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국밥집 불을 켜고 전날 받아둔 사고를 다시 올리고 깍두기통을 꺼내고 밥솥 뚜껑을 열어 김을 빼놓으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외곽 오래된 상권 한쪽 낡은 건물 1층에서 저는 수십 년째 같은 냄새를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형달 영감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사골솥을 들어주고 재료를 옮기고 손님 상도 같이 닦아줬지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영감은 작년 가을 치매 진단을 받았고 넉 달 전부터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이름을 헷갈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집 번호를 틀리고 가스불을 켜 둔 채 밖으로 나가고 새벽에 속옷바람으로 역 근처를 돌아다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동시에 남편을 돌보는 건 더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고 월 180만 원이 나가는 3인실에 모셨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제 형편에는 너무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밥집 월 매출은 450만 원 안팎이지만 재료비와 월세, 공과금을 빼면 손에 남는 건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양원비 180만 원이 빠지면 제가 한 달을 버틸 돈은 겨우 2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국밥집이 멈추면 저희 집도 멈추고 영감 요양원비도 함께 끊기니까요. 어느 날 아침 큰며느리 박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님 어젯밤에 좀 불안해하셨대요. 저는 국자를 든 채 대답했습니다. 점심 장사 끝나고 갈게. 박지연은 면회를 자주 오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최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회사에 매여 살았고 박지연은 아이 둘 키우며 온라인 쇼핑몰 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 장사하시잖아요. 요양원비는 어머니가 내시는 게 맞죠?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봤자 더 서글퍼질 뿐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점심 장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새 아파트와 낡은 비라들이 번갈아 지나갔고 저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는 욱신거렸고 손목은 늘 뻐근했습니다. 요양원 방에 들어가자 형달 영감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 나야. 그는 한참 저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시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익숙하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나야. 국밥집 옥분이. 그러자 영감은 잠시 후 말했습니다. 국밥. 국밥은 맛있지. 그 말에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제 얼굴은 잊어도 함께 버틴 세월의 냄새는 기억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바로 그 복도에서 저는 윤소희를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그때는 그저 새로운 담당 요양보호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이 방 담당이에요. 윤소희라고 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억지로 만들어 낸 친절이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목소리였지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제 40해를 다시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큰아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형달 영감, 두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끝내 들어오지 못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속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4년 11월 15일자 지역신문 안양일동 골목 화재 영아 한 명 실종. 그 기사를 다시 읽을 때마다 저는 그날 밤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야간 장사를 하던 저 아이를 보고 있던 형달 영감, 불길에 휩싸인 골목,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던 우리 부부였습니다. 경찰은 석 달 뒤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실종 처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40해를 버텨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매일 국밥을 끓이면서요. 그 뒤로 저는 요양원에 갈 때마다 윤소희의 목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은빛종 모양 펜던트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꺼졌다가 다시 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가 어디 하나뿐이겠냐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아니었습니다. 크기며 모양이며 끝부분의 미세한 휘어짐까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복도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윤소희 씨, 그 목걸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윤소희는 펜던트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대요. 고아원에서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고아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 어디 고아원이었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그때 또 박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박지연은 서류 봉투를 든 채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간병인한테 그런 개인적인 질문하시면 안 돼요. 요양원에서 불편해해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요즘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검사 받아보시라 했다면서요. 그 말 앞에서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소희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리던지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사라질까 봐서요. 며칠 뒤 일부러 연회 시간보다 일찍 요양원에 갔습니다. 손님이 적어 점심 장사를 일찍 접은 날이었습니다. 1층 휴게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윤소희가 혼자 종이컵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집에서 챙겨 간 수정과와 약과가 든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고 쉬는 시간에 드세요. 윤소희는 놀랐다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마주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말한 고아원 말이야. 어디였어요? 윤소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원 쪽에 있었어요. 수녀님들이 운영하던 작은 보육원이요. 지금은 없다고 들었어요. 수원이라면 그 화재가 났던 동네에서 아주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박지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반사적으로 문 쪽을 봤고 박지연이 요양원 원장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세요. 아버님 담당 요양보호사를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의지하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담당 교체라니. 윤소희도 그 말을 들은 듯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담당을 바꿔? 박지연은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분한테 자꾸 개인적인 거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날 저는 거의 끌려 나오듯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소희가 담당해서 빠지면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남은 신락 같은 연결도 끊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걸요. 며칠 뒤 큰아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저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가 올라온 식탁이었고
손자들은 먼저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박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유양원 담당 바꾸는 거 취소해라. 식탁 공기가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저를 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아이가 4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일 수도 있어. 성우는 벙찐 얼굴이 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동생이 있었다고? 저는 그제야 두 아들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과거를 꺼냈습니다. 생후 10달 된 막내딸, 화재, 실종, 그리고 그 뒤로 묻어둔 세월까지. 하지만 박지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를 안쓰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먼저 경계부터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 무서워요. 그 애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와서 요양원 간병인이 딸이라고 하면 저희는 어떡해요? 집도 그렇고 국밥집도 그렇고 다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나중에 저 사람이 상속 얘기 꺼내면요? 그때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박지연이 왜 그렇게까지 윤소희를 밀어내려 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결국 그 애를 붙잡고 있던 건 재산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물론 박지연도 나름의 사정은 있었을 겁니다. 시아버지 치매 수발에 요양원 서류 처리, 생활비 걱정까지 떠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날 제 귀에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내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보다 당장 내 자리부터 무너질까 두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찾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박지연은 끝까지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다 진짜 사기당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목걸이, 고아원, 나이, 시기, 그리고 며칠 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음 주부터 바뀐다는 통보였습니다. 제가 막을 틈도 없이 박지연이 먼저 손을 써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벽에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전히 없는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저 윤소희예요. 담당 바뀌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오후에 요양원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먼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갈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번갈아 목을 조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요양원 1층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와 잔잔한 피아노 음악만 들렸습니다. 바깥에는 4월 초에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지고 있는 벚꽃잎이 주차장 바닥으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시켜 놓고도 손이 떨려 컵을 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윤소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잠시 뒤 카페 문이 열렸고 윤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유니폼이 아니라 베이지색 카디건과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윤소희는 자리에 앉고도 한동안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그종 모양 목걸이를 다시 봤습니다. 빛을 받을 때마다 오래된 상처까지 같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윤소희였습니다. 어르신이 제 목걸이에 대해 물으신 뒤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서류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녀는 갈색 봉투를 여러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입소 기록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단에는 행복보육원 입소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파란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세 줄에서 멈췄습니다. 입소일 1984년 11월 15일. 발견 장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일동 뒷골목. 특이사항, 은빛종 모양 목걸이 착용.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84년 11월 14일 밤, 화재. 그 다음 날, 11월 15일, 안양일동 뒷골목, 은빛종 모양 목걸이. 저는 종이를 꽉 쥔 채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진짜야. 윤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수녀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가진 기록은 이것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맨 아이의 흔적이 종이 한 장에 너무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화재가 난 게 84년 11월 14일 밤이었어. 내 막내딸이 그날 사라졌어. 그 아이 목에 내가 직접 종 모양 목걸이를 채워줬고 윤소희의 얼굴도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 역시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목의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잠시 뒤 윤소희는 또 다른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 인쇄한 당시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제가 집 서랍에 넣어둔 기사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입소 기록 날짜랑 기사 날짜가 같아요. 장소도 같고요.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덜 무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질수록 오히려 아니었을 때 다시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윤소희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라면 나도 감당하기 힘들 거야. 윤소희는 눈시울을 붉힌 채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저는 평생 제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이 제 엄마라면 저도 알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검사하자. DNA 검사. 윤소희는 놀랐지만 잠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날 카페 창가에서 저와 윤소희는 서로의 손을 처음 제대로 잡았습니다. 희망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둘 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확인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카페에서 나온 뒤 저는 요양원 주차장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윤소희는 오후 근무가 있다고 먼저 들어갔고 저는 그녀에게 받은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벚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확인할 기회가 생기니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내 딸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어떡하지? 두 생각이 번갈아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려면 가족에게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큰아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이번 주 일요일에 가족들 다 모여라. 성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그날 가서 말할게. 지연이도 오고 민석이도 꼭 불러. 둘째 아들 최민석은 대전에 살고 있어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꼭 오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은 누구 하나 빠진 채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 뒤 일주일은 아주 길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사골을 끓이면서도 손님상에 깍두기를 내놓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늘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40년 만에 딸을 찾은 엄마가 될까? 아니면 한 번 더 아이를 놓친 여자가 될까? 윤소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 입양도 가지 못했고 자기 뿌리를 모른 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검사기관에서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3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국밥집 이틀치 순수익이었지만 한 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확인하는 값이라면 그보다 더 들었어도 했을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일부러 기대를 낮추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나요? 새벽에 눈을 뜨면 이미 먼저 생각이 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얼굴은 늘 윤소희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한 장이었지만 제게는 인생 전체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가족들이 모일 요양원 상담실까지 그대로 들고 갔습니다. 혼자 먼저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이제는 가족 앞에서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요양원 1층 상담실 작은 회의실에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로 햇빛이 들었고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아 흰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잠시 뒤 큰아들 성우와 박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둘째 민석도 올라왔고 마지막으로 윤소희가 사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사회복지사도 혹시 모를 충돌을 정리해 줄 사람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공기는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박지연이 먼저 윤소희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가족 회의인데 저 사람은 왜 들어와요?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얘기의 중심이 이 사람이니까. 박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왜요? 목걸이 하나 비슷하다고 다 딸이에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검사했다. 오늘 결과가 나왔어. 성우와 민석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민석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막내 동생이 있었던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너무 어릴 때 일이었어. 생후 10달 된 막내가 화재로 사라졌어. 그 아이를 내가 40년 동안 찾았다. 그 말에 성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지연만 다시 현실적인 말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니, 만약 진짜 딸이면 그 다음은요? 집이랑 국밥집은 다 어머니 명의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실 거예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 애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내 자식을 포기 못한다. 박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성우는 말이 없었고 민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윤소희는 고아원 입소 기록 봉투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겠다. 그렇게 말하고 흰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때 상담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종이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입구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톱으로 겨우 뜯어 종이를 꺼냈고 상단의 검사기관 로고 아래 적힌 결과란으로 눈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줄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결과지 한가운데 적힌 문장은 짧았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40년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같은 줄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고 손은 결과지를 놓을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맞아. 겨우 입이 열렸습니다. 내 딸이야. 상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소희는 제 손에서 결과지를 받아보지도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멍하니 저를 봤고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테이블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윤소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소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도 저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목에 걸린 종 모양 목걸이로 갔습니다. 오래전 제가 직접 채워줬던 바로 그 모양. 소희야. 목이 메어 이름을 바로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아기, 엄마가 너무 늦었다. 그 순간 윤소희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그대로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소희도 제 등을 꽉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은 숨이 막힐 만큼 오래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그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렇게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윤소희는 울면서도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동안 상담실에 있던 사람들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박지연이었습니다. 그 애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저는 윤소희를 천천히 놓고 박지연을 봤습니다. 박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10년을 이 집에서 버텼어요. 아버님 치매 오고, 요양원 서류 처리하고, 돈 걱정하고.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하시면 저는 또 제 몫이 다 무너질까 봐 무서웠어요. 그 말은 변명 같기도 했고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둘째 민석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건 좀 심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박지연이 요양원 원장에게 보낸 문자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으니 담당 요양보호사를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치매 초기라고 했어? 박지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도 당황한 얼굴로 아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 애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었는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미운 마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겁이 나서 더 세게 밀어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보호자 등록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고생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을 없는 사람처럼 만들 수는 없어. 그리고 윤소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내 가족으로 올릴 거야. 아버지 보호자로도 함께 등록할 거고 장속이든 집이든 그건 나중에 내가 정리할 일이다. 지금 중요한 건 하나야. 이 애가 내 딸이라는 거. 윤소희는 울먹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그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놓지 않을게. 윤소희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40년 전 끊겼던 시간이 다시 이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 있던 순간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형달 영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상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듣고 데리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형달 영감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시선을 윤소희에게 고정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보던 눈빛이 갑자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이 움직였습니다. 방울아,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울아, 그건 40년 전 형달 영감이 막내를 부르던 애칭이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제대로 붙이기 전 목에 달린 종이 방울 같다고 해서 영감이 혼자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방울아, 우리 방울아. 형달 영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소희는 그대로 휠체어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형달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윤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방울아, 아빠가 미안하다.
치매가 와서 제 얼굴도 못 알아보는 날이 많은 사람인데 그 애칭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그날을 가슴에서 한 번도 놓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요. 저는 휠체어 곁으로 가서 형달 영감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 우리 딸 찾았어. 이제 됐어. 형달 영감은 말을 또렷하게 잇지는 못했지만 눈으로는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그 눈은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성우도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지연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적어도 더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상담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우리 셋을 비췄습니다. 저와 형달 영감, 그리고 윤소희, 40년 만에 한자리에 다시 선 가족 같았습니다. 물론 그날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 등록도 해야 했고 가족관계 회복도 필요했고 박지연과의 갈등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상속 문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을 잠시 미뤄둘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는 이미 제 자리로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제 딸이 제 눈앞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6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고 국밥집에는 다시 뜨거운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벽 주방에는 저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윤소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소희는 요양원 일을 정리하고 국밥집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부터 했고 조금씩 깍두기 담그는 법, 사골간 맞추는 법도 배웠습니다. 어느새 밥솥 뚜껑을 여는 타이밍도 손님상에 뭘 먼저 올려야 하는지도 익숙하게 알아서 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됐어요? 응, 그 정도면 됐다. 손님 오기 전에 밥솥 뚜껑 열어둬라.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순간마다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처음 봤을 때는 이름도 모르는 요양보호사였는데 지금은 제 옆에서 국밥 냄새를 함께 맡는 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가게 벽 한편에는 은빛 모양 장식도 하나 달아두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냥 소품인 줄 알았지만 저와 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다시 이어준 표식이라는 거요. 점심 장사를 마친 뒤에는 둘이 함께 형달 영감 면회를 갔습니다. 여전히 어떤 날은 저를 못 알아보고 어떤 날은 제 이름 대신 국밥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소희를 보면 영감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말합니다. 방울아, 그럴 때마다 소희는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관계도 있었습니다. 박지연과 소희 사이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마주치면 인사는 했습니다. 처음처럼 노골적으로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박지연이 먼저 요양원비를 나눠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미안함을 견디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박지연을 무조건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애도 그 애 나름대로 이 집에서 오래 버텨왔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제 딸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누구도 이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거요. 법적인 절차도 조금씩 밟아나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고아원 기록을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했고 기다림 끝에 가족관계 정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끝까지 제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둘이 늦은 밥을 먹다가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가족관계 증명서도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전 제 손에서 사라졌던 아이가 이제는 서류상으로도 다시 제 딸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밥을 먹고 나면 저는 가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인데
이제는 소희가 갖다 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와 허브가 바람에 흔들리고 집 안에서는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 인연이란 게 이렇게도 돌아오는구나. 너무 늦어서 끝났다고만 생각했던 인연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문을 두드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쉬운 일만 남은 건 아닐 겁니다. 형달 영감 돌보는 일도 계속될 거고 집과 가게 일도 정리해야 하고 한번 상처난 마음들도 천천히 다시 맞춰가야 할 겁니다. 그래도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 저는 잃어버린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사는 엄마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늦게라도 다시 찾은 딸과 저녁밥을 함께 먹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지만 우리 방울이가 결국 제 옆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연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서야 배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